반갑습니다. 네, 인류학 연구자이자 전업 작가인 공원국입니다. 오늘 아시아 문명 지식학교 제4강, 저는 유라시아 목축 사회에서 초지공유 실험과 전망을 가지고 오늘 짤막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지난 3년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키르기스스탄 파밀고원 쪽에서 현지 조사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다른 강의하고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현지 조사 기간이 3년으로 상당히 길고 논문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떼어냈고 또 이것을 1시간 안에 포괄적으로 녹여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현지에서 느낀 것들, 조사한 것들을 마지막에 짤막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 무슨 경계라고 하면 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경계도 있고 국경도 있고 온갖 경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뭐 국민국가 시스템 안에서 혹은 사회재산 시스템 안에서 경계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계를 짓는 이유는 재산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계를 공유하거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있을 때, 어떤 계 안에 들어있을 때 다른 계를 상상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우리는 좀 작게 보면 우린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있고요. 지구라는 행성은 지구 생태계를 지구 에코시스템이라는 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과학은 지구 생태계 안에서도 인간계를 다루고요. 인간계 중에서도 현대 모든 대부분의 과학은 사회과학은 비유목 인간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 생태계 안에는 비유목 인간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경계 문명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다른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경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계와 다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경계는 지구 시스템하고 예컨대 토성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구와 토성을 다루는 이런 완전한 경계가 있을 것이고 보통 지구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경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외부 경계에서 훨씬 더 큰 경계로서 태양계에서 지구 시스템하고 태양계 일반적인 시스템하고 경계를 나누는 또 그런 경계가 또 있을 겁니다. 각 이 세 가지 경계와 보통 동등한 계를 나누는 경계와 경계 안에 있는 한 계 안에 있는 다른 하위 단위의 경계 이걸 나누는 그 구분선은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경계는 어떤 경계라도 심지어 완벽하게 사유재산으로 보호받는 경계라도 상당한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개인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집도 문이 있고 평소에 도둑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인의 동의하에서. 이런 모든 경계는 대부분 약간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는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울타리가 있을 때 울타리에 딱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라는 이제 개체가 있으면은 저라는 개체 지하철 타더라도 뭐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저라는 개체 얼굴 바라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다는 것은 경계 자체가 어떤 장을 벌써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저 같은 개체에서 거리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경계라도. 그래서 지금 초예컨대 이 초원 사회에서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규명하기 어렵지만 초원 사회에서도 대체 커다란 하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은 국제역전이 있어서 우린 좀 다릅니다만 거대한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여러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 하천들은 경계를 통과해서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경계를 심지어 그 경계, 자연적인 경계에다가 댐을 쌓을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천, 그리고 바람 같은 것도 경계를 통과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위성을 통해 쓰고 있는 전파 같은 건 이제 지구 에코시스템 전체를 통과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계를 통과해서 움직이고 지금 오늘날에는 상품이 가장 경계를 많이 통과해서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품일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경계 안의 장인데요. 바람이 초원 제가 천지조사를 시행한 천산산맥과 밤일고원 사이에 바람들이 거대한 산맥들은 자연적인 경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밀려올 때 그 경계를 그대로 넘어가느냐? 실제로 보면 바람은 경계에 닿기 전에 기존에 있던 바람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바람에 멀리서 날아온 바람의 입자가 그 다른 많은 입자들 통과해서 경계를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형성하고 있는 이 성격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작용하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인간 시스템 내에서 특히나 지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지대라는 것은 영어로는 렌트지만 한국어나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땅값, 땅을 쓰는 대가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대인데 이 지대가 형성되는 조건, 우리 지대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만들어질 텐데요. 지대가 형성된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재화가 화폐를 통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대가 형성되겠죠. 또 하나는 지대를 상정할 때 완전히 개성적인 이기심을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떤 건물을 하나 물려받았다. 그럴 경우에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건물의 가격 임대료를 전혀 안 받는다면 주위에 이제 건물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시장 가격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그 주위에 지대를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착하든 내가 안 착하든 어떤 나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을 벗어나서 시장에 순응하는 이기심입니다. 어쨌든 지대라는 것은. 그래서 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극단적인 예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땅을 임대한다고 해도 혹은 여러분 같은 소득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지만 땅을 빌릴 때 나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컨대 스티브 잡스가 땅을 빌리든 제가 빌리든 그 지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을 전제해야 되고 개성적인 개인을 전제해야만 오늘날 지대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대가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력에 따라 있습니다. 그 생산력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공장지대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그 지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대가 올라갈수록 땅의 가치,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렌트가 올라갈수록 울타리를 칠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독점적으로 써서 독점적으로 더 많이 취득한 지대를 통해서 땅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지대가 올라갈수록 울타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체 지역을 보면
우린 농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동쪽, 그리고 남아시아도 그렇고. 근데 북쪽으로 고비 사막에서 시작해서 저 서쪽으로 멀리 가서 흑해 북쪽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초원지대까지 길게, 아주 길게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원지대 바로 남부에는 제 사막이 있고요. 초원지대 북부에는 초원산림 지나서 산림지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곳은 아주 긴 역사 동안 우리와 농경지대와 상당히 다른 지대관념을 가진 사람들. 예전에는 유목민이라고 불렸고, 근래에 소비에트 시절에 목축민으로 편입됐다가, 현대에는 목축 정주민과 이동식 목축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까이는 지금 몽골이 있고요. 우리 몽골은 한반도 북부에서 서쪽으로 가면 바로 거기에 있는 곳이죠. 몽골이 있고, 몽골을 지나면 알타이 산맥을 경계로 투르크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가 현지 조사를 한 곳은 투르크 세계입니다. 투르크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 토지의 대부분은 일부 산림 사막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 목축 초원입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곳이 천산산맥 일대 키르기즈 초원이고요. 더 서쪽으로 가면 북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카스피해를 건너서 북서쪽으로 쭉 진행하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볼가 초원이 나타나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나톨리아 북부의 반건조 초지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이 거대한 땅은 예전에 말하던 유목민 혹은 유목 제국들이 흥성했던 땅이고, 이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과 소위 우리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치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현지 조사를 시행한 곳은 중국과 타지크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경계에 있는 페르가나 계곡 남쪽에 있는 긴 파미르 고원지대의 긴 회랑지대인데요. 비슷한 촌락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도 아니고 거의 100년 전에는 일부 유목민들이 하영지로 썼고, 그 이전엔 날씨가 더 따뜻할 때는 또 약간 정주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소비에트가 들어가서 이제 목축 콜호즈, 그러니까 목축 집단 농장을 만들기 전에는 인간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연환경이 매우, 몽골과는 좀 다르지, 몽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원시적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토지를 둘러싼 이론적 검토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야기할 것이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제 시스템이 있는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1968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게럿 하딘의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나 진고전파 경제학에서 지금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지금 목축지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수한 공유 공간이 있다.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은 누구에게 재산권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보통 사유지도 가지고 있고, 공유지 곁에 있는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이제 목축민들이 어디에다 먼저 불을 뜯길 것인가. 사유지는 아끼겠죠, 대부분. 그리고 사유지는 아끼고, 공유지에다가 계속 양이나 소를 투입할 텐데, 공유지에다가 양이나 소를 계속 투입하는 이유는, 공유지에 풀이 없어질 때까지 혹은 풀이 재생 불가할 때까지 뜬다고 해도 나중에 공유지에서 빠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외부 효과 혹은 비용을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은, 만약에 사유지와 공유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
공유지를 그대로 둘 경우 공유지는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법적 소유권의 물리적인 지표는 바로 울타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걸 팔든지 아니면은 뭐 순서를 정해주든지 확실하게 해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울타리를 치는 운동, 인클로저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전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의 유목사회가 아니더라도 산림 그리고 초지 등등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했던 전근대 사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작을 할 수 있는 땅, 개인이 경작한 땅에 대해서 보통 소유권을 주장하죠. 국가가 거기에 대한 토지 대장도 발급하기도 하고 소유를 증명해 줍니다. 경계도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근대 사회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땅이라는 것은 특히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논농사지대에서는 명확한 경계가 항상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좀 차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인가, 실증적으로 이것이 밝혀졌는가, 혹은 이것이 어떤 영미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물음을 가져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를 공유제 이론의 선두주자죠.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제 공유지 혹은 공유제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지 희극이라는 것을 이런 이 오스트롬은 노벨 경제학상도 탔지만 진처적인 뭐 뚜렷한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공유 자원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개인 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동을 통해서 공유 자원 관리에 성공한다. 물론 목축자원,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 산림자원, 그 예로 뭐 일본의 마을 촌락구조, 촌락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공유지를 사람들이 관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론이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보통 우린 현재 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거나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우리 시스템 안에서 길러졌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또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이 시스템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산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화폐라는 것이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제가 땅을 이제 어떻게 오늘 이야기 땅이니까 땅을 팔아서 일정량의 화폐를 얻었는데 나는 화폐라는 것이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만약에 땅바닥에 던진다면은 결국 단순하게 화폐를 던진 행동이지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용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학자는 당연히 그렇고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게 뭐 자본주의 지대 도시 인간계 내에서 여러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한 외부계를 관찰할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구가 가시계에서 은하계에 대한 관찰도 겨우 200년 정도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은하계는 그래 눈으로 보이기라도 하지만, 예를 들면 극소, 양자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은 지표로 드러나는, 확률로 드러나는 관찰 외에는 실제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계를 무시하면서 우리 계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우리 계에서 벗어나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딘과 오스트롬을 한번 비교해 볼 때 특히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시공적으로 굉장히 작은 계에 해당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완전한 경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가 만들어진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또한 공간도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체 지구 시스템 안에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인류학 혹은 인류 경제학의 임무가 사실은 과거를 어느 정도 복원하고 가까운 이 상황에서 과거를 어느 정도 복원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인데, 과거에 대해서 안다는 게 굉장히 현지조사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헌조사하고 결합한다고 해도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과거 유산을 상당히 간직하고 있는 이제 현대 사회의 일부분을 관찰하는 게 상당히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한 곳은 키르기스탄이기 때문에 키르기스탄 발음은 키르기스탄인데 키르기스탄으로 동일하겠습니다. 특수하게 소비에트 해체 후에 특수하게 현재 법률적으로 초지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몽골도 완전한 초지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초지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카자흐스탄은 현재 임대제도이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임대제도 중에서 상당히 강력한 임대제도, 사실상 점유를 실시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은 땅이 무척 넓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고 해도 많은 이제 유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몽골은 각 아이을마다 상당한 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각 이제 아이막마다 초지를 가지고 있지만, 혹은 이쪽에 어떤 아이막의 초지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은 이제 다른 아이막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몽골에서는. 몽골 역시 굉장히 땅이 넓고 또 뭐 경계를 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사실상 약간의 사유화와 공유제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키르기즈스탄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즈스탄은 경계를 만들기 좋은 여건에 있는 초지입니다. 예를 들면 천산산맥과 파밀고는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제 빙하가 녹은 물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적인 경계를 아주 뚜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장들도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비에트도 이 상황을 바꾸진 않고요. 천산산맥에서 커다란 이제 보통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남북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두고 남북으로 그 강으로 합류하는 곳마다 목장 경계를 해놨고, 그래서 소비에트는 시족 경계도 그다지 크게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소비에트 해체 후에, 아시다시피 1991년 후에 뭐 대부분 핵심 계획은 소비에트가 붕괴한 이유가 일종의 공산주의 공유제 때문이라고 많은 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고, 그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역시 게르트 하딘입니다. 거기서 급진적인 개혁 이론이 나오고, 특히나 급진적인 IMF 개혁 이론을 따른 국가가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은 또 실험하기 좋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원조 자금들이 초기의 요구는 역시 이제 사회화 개혁이었습니다. 사회화 개혁을 할 때 사회화 개혁을 목장들이 이렇게 뭐 도시의 자원들도 다 나눠졌지만 목장들도 당연히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그때 초원지대에서는 디스타킹, 그걸 말하자면 뭐 자본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가축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가축을 계속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가축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현지 조사를 한 곳의 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 두 마리만 보통 50kg가 되는데, 양 두 마리로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를 살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뭐 양고기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양을 계속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특히 양의 경우는 이제 반수 이하로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목장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풀도 계속 좋았고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완전히 거의 역산업화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뭐 굶고 있었지만, 이제 초원지대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풀은 많이 좋아졌고 경제가 대체로 다시
뭐 2005년 정도를 경계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목축민들은 소비에트의 유산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트랙터 같은 거죠. 트랙터 같은 장비, 그리고 트랙터 외에도 이제 거대한 외양간, 보통 500마리에서 한 100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외양간, 현지인들은 그걸 카샤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대한 외양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트랙터로 고산지대지만 귀리 같은 것을 이제 여름 시대, 짧은 여름에 일사량 좋기 때문에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배를 해서 겨울 동안에 고대 목축민들 혹은 유목민들하고는 다르게 겨울 동안에 그 풀을 가축에게 먹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풀 생산에 기대해서 가축수를 순식간에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수가 예전과 같이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동입니다. 목장이 작은 단위로 분할된 상태에서 가축수가 늘어나자 이 목장, 이 목장 나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작은 가축, 작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지 못합니다. 다른 목장을 통과해야 되니까. 물론 뭐 통과는 시켜준다고 해도 또한 사람들이 다른 목장에 가서 풀을 뜯으면 그 사람이 내가 빌린 것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대제도에 의해서 분할된 이 땅을 사람들이 건너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영지, 자일로라고, 투르크어로 자일로라고 한 자일로로 충분히 이동할 수가 없다.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녁에 겨울에 먹일 건초는 있지만, 자일로가 뭐, 길게는 30km, 적게는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짧은 거리지만 파밀고원 일대 목축민들은 여전히 최소한 여름의 경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예를 들면 제가 10마리 정도의 양밖에 못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동 단위가 또 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땅을 빌렸을 때. 양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100마리, 200마리, 더 큰 규모에서는 뭐 500, 600마리가 움직여야만 생산성이 조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에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못 움직인 사람들이 동영지, 그러니까 정착지 주위에서 풀을 계속 뜯기다 보니까 양의 무게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먼 거리에 있는 초지에다 이제 트럭을 이용해서 가축을 운반하고 거기서 불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꽤 많았습니다. 그것이 특히나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한 목부가, 이제 목축민 한 명이 1,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예전에 소비에트가 버려놓은 우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 이제 동영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을 수를 늘리지도 못하고 양의 무게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경우에서는 뭐 뚜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 양의 무게가 최소한 적게는 10%, 많게는 30%, 뭐 5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동하지 못한 양은 주위에서 열악한 풀을 계속 뜯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역으로 사실 91년부터 시작됐던 사실상 하진의 이론에서 완전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2009년부터는 공동체 초지 관리 시스템으로 하자. 물론 뭐 이 이론적인 기반, 오스트롬이나 다른 이론적인 기반이 있지만 사실상 오스트롬의 이론적인 이론은 또한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뭐 몽골 혹은 뭐 일본의 공동체들 이미 공유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실증 조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정착지가 있습니다. 정착지에 500평이면 500평 혹은 뭐 7, 800평의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고 조그마한 목초 생산용 땅, 보통 1헥타르를, 그것은 이제 배타적인 땅입니다. 물론 그것도 완벽하게 배타적이지 않지만 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일로라고 하는 대초원에 있는 그 초원 전체는 완전히 공유지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우려를 했죠. 큰 목장을 그대로 남기면 이제 목축민들이 거기다가 가까운 쪽에 있는 풀만 계속 먼저 뜯어버려서 거기를 황폐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이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고, 또 뭐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고, 키르기즈스탄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근데
키르기즈스탄은 예전부터 목축 사회였고 또 유목의 전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먼저 한계부터 보면은요. 역시 두 가지 현상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먼저 사회화 개혁과 공동체 관리 제도 사이에 딱 이론적으로 딱 이론과 달리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산림, 초지, 경제지대에서는 산림을 관리하는 이제 산림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지 이용료를 받겠죠.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어떤 날은 양이 산림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날은 산림 밖으로 나가는데 그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국립공원 지역이 있고 또 양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과는 달라서 사유지로 들어가서 풀을 뜯을 수도 있고 온갖 이런 이제 모순들이 경계로난 모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 마을과 더 좋은 처지를 둔 쟁탈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약속 불이행입니다. 무임승차가 이제 공유지 이용해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무임승차인데 그래서 그 초지를 공유한다고 할 때 가축 수에 따라서 초지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가축 수에 따라서. 그런데 초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만 장거리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동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동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동하면은 먼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동할 때 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남긴 공간을 다 활용해 버리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존의 완전 이동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 아이을 이동 단위 대체로 아이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을 우리는 마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좀 이제 유목 단위에서 이동 단위를 보통 아이을이라고 합니다. 아이을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현재는 아이을 단위가 아니라 소비에트 해체 후에 가정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엘의 규약을 완전히 지킬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장애 사유와 초지 독점 현상도 물론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비에트 시절에 제가 현지 조사를 진행한 쌀을 경우에 대체로 한 10개 정도의 대형 카사르가 남아있는데 이제 대형 외양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양을 보통 5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외양간 근처로 오는 다른 양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외양간 주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양들이 움직일 때 외양간 주위에 풀을 뜯고 멀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지 독점 현상도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제 부패 대응력이 이제 전무했다. 이렇게 되려면 장거리 이동을 하려면은 특히나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은 이 장비를 가지고 눈을 치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쓸 때 장비 사용료를 물론 물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건 예전에는 낙타나 이제 장거리 운송용 말이 했던 역할인데 오늘날은 이제 포크레인도 있고 트럭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장비 유용 문제 그리고 마을에서 초지 이용료의 전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제가 현지 조사를 시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액수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부패가 정말 만연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초지 공유제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 단위가 기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단위를 형성하는 조금 어려웠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 효과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예컨대 우리 목장 안에 광산이 있다. 그럼 이제 광산에서는 먼지를 뿌려야 될 것이고 이제 먼지는 이제 초원의 광합성을 방해하게 되겠죠. 근데 광산에 있는 광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먼지 나오는 거 먼지로 인해서 우리 공용 초지가 광합성을 못하게 한다. 이게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누가 문의를 제기할 것인가? 누가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산이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보면 카자흐스탄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여러 다국적 광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콤토르 금광도 있고 또 남부에서는 중국 가까운 중국
국경 가까운 곳에는 이제 탄광들, 금광들 막 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응 또한 상이합니다. 그런데 초지 공유 시스템 안에서 외부 효과에 대한 대응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의 경계 조정 능력. 이제 어떤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 사이의 경계는 보통 뚜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큰 하천을 두고 경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경계가 다시 하겠습니다. 큰 하천을 두고 경계가 나눌 경우 그 경계를 양이나 소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 뭐 80년 전에 일단 관습적인 경계가 이렇게 지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에트는 그 80년 전에 관습적인 경계를 가지고 다시 경계를 만들었고 또 현재도 경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금광이 생겼다. 뭐 탄광이 생겼다. 그래서 광부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실 100호밖에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1000호 가까이 됐다. 그러면 이 1000호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목장의 규모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마을과 어떤 마을의 이제 단위 인구당 보유하는 목장의 규모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두 무리가 이제 공동체가 조정할 상위 신급이 없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상위 신급은 법원도 그렇고 상위 행정단위는 극도로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새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연구한 이 천호의 쌀먹을 혹은 뭐 그와 비슷한 그 역시 천호의 뭐 칼카수 이런 천호 단위로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대략적인 여름 경계를 두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이타적이지도 않지만 특히나 초원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방향을 자신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아주 초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지 안으로 무턱대고 자기 가축을 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보겠습니다. 보통 어쨌든 공유 자산이 관리되려면 약간의 공동체 간의 경계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스트롬의 이론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무임승차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 임원들이 들어올 테니까 대체로 키르기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 남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거대한 산맥으로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경계가 지어져 있고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남쪽에 큰 초원들이 있는데 남쪽 초원들은 제티수 이제 칠하 발라시로 들어가는 물 주위로 이 수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가 나름대로 예쁘게 생겨 있고 그 경계를 오랫동안 유목민들은 지켜왔습니다. 공유 방식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유 방식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뢰의 부활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목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비에트 관리 시스템 자체가 대체 1970년대부터 후르시초프 시절부터라고 말을 하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를 지나면 상당히 막만해집니다. 관리 자체가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등록된 양의 수가 우리 콜호즈의 우리 집단 농장의 양의 수가 1000마리다라고 하면 200마리는 사실상 사유 아니죠. 1000마리라고 800마리라고 하면 실제 가축은 1000마리가 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가축을 공유 목장에다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가축을 위한 공간도 남기고 소비에트 시절에도 최소한의 개인 가축은 보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가축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가 넘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명 현지 조사한 결과는 현재 목축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수를 이미 소비에트 시절에 사유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소 서너 마리, 말 한 마리, 그리고 뭐 양 30마리 이 정도를 이제 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유 한도를 훨씬 넘겨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국가자산의 절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려면 당연히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 콜로지에서 나오는 이제 풀을 거기다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의 숫자를 줄이겠죠. 그래서 소비에트 시절에는 특히나 이런 행위, 그런 거, 칼럼이라고, 이런 행위를 칼럼이라고 말을 했는데, 칼럼이라는 것이 신부 대금입니다. 일종의 렌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또한 가축 절도도 굉장히 많았다.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개인 용도로 전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시가 나오면요, 이제 옆에서 훔쳐서 채우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현재 이제 공용 목장 공유 이제 콜호주 소속의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키우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절도는 굉장히 많았고, 특히 소비에트 붕괴 직후에도 절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현재도 카자흐스탄에도 그렇고 도시 근교의 절도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뭐 도시 근교의 목장에서 지나가다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말을 실어 가버린다든가, 혹은 뭐 양을 그냥 그대로 잡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한 크르기즈 파미르의 경우에는 근래 최근 2년 사이에 거기 양의 숫자가 최소 100만 단위로 있는 곳인데도 한 번도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이 절도에 대한 문화적인 대응, 여러분 아시겠지만 칭기스칸의 법률에도 절도에 대한, 이제 초원사에서 절도가 뭐 빈번할 수밖에 없죠. 뭐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 절도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반절도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없었던 제도죠. 이런 반절도라는 것이 공유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공유 자산 내에 있는 사유 자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동시에 존중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경로를 통한 이동 단위의 형성. 제가 5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5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보 모여서 이제 100마리를 형성하고 그것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마리가 되면은 다른 100마리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단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양의 뭐 10마리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가난한 목축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예북의 결합인데, 자연과 시장에 대한 목축민들의 대응력이 생겨나고 있다. 150년 전에 인류학 자료들만 봐도요, 이 유목민들은 사실상 경제활동, 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비에트 시절에도 물론이고요. 근데 지금 파미리의 목축민들 중에 상위는 약 10분의 1 정도 상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상위들이 저거 대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도 있고요, 입도 선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은행 이자율과는 보다 더 낮은 금융거래도 있고, 또한 타직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장거리 상업 활동도 합니다. 타직스탄으로 가는 경우에 타직스탄 쪽은 더 높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야크들이 들어오는 거죠. 야크들을 도입하고, 카자흐스탄 쪽으로는 좋은 말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은 큰
이제 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그쪽으로 말들은 이동합니다. 양은 도시로 이동하고요. 이 일을 이제 목축민들이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제 상업 계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공유 시스템 안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 시스템 안에서는 자연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2,500m의 뭐 10헥타르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렌트 시스템에서는 저는 2,500m의 생태권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현재는 4,000m까지 파밀리 공원 경우에는 활용 가능합니다. 3,500m에서 3,500m 일대, 3,500m 일대는 염소들이 움직입니다. 염소들은 이제 산악, 자갈이 많은 돌 지역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염소들이 움직이고요. 3,500m 이상 여름에는 야크들이 움직입니다. 야크들은 산 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제 더 높은 곳을 더 좋아하죠. 근데 야크들은 또한 이제 움직일 때 3,500m 이상의 고원엔 늑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늑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염소나 양이 움직이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야크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민들이 예를 들면 제가 뭐 2,500m의 특수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00m에서 4,000m까지 공유 목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상황에 따라 가축을 다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가질 수도 있고 양을 가질 수도 있고 야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야크와 말과 양이 초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야크는 높은 곳에서 염소는 약간 그보다 그 아래 단계, 양은 또 그 아래 단계, 말은 더 먼 거리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짝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거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생산성을 남기는데 말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야크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말을 울타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말은 빠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친다면 울타리 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야크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할 때도 야크가 이제 유르트 우리가 묵고 있는 하영지를 덮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움직이면 야크가 털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철조망 같은 건 그대로 뚫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철조망도 다 부시고 심지어 뭐 콘크리트로 된 것도 부시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막 500kg 된 소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야크나 소에게 뭐 네가 어떤 경계를 따르라 혹은 사람이 야크나 소를 따라가면서 사람은 4,500m까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크 목축민이 생기고 말 목축민이 생기고 양 목축민이 생기고 호남 목축민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개 이용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개가 생기면은 어떤 개가 생기면 외부와 결합해서 또 새로운 개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생기는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양의 경우에는 양이 이제 수직 이동을 할 경우에는 양이 배설물을 통해서 이 풀의 다양화를 굉장히 촉진합니다. 또한 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계속 먹을 테니까 좋아하는 풀 씨를 뿌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축들이 좋아하는 풀씨가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치할 경우에 이제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지나서 완전히 긴 풀이 자라고 있는 지대 외에 저기서 양들이 안 먹고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양들이 움직이지 할 때 사실은 양이나 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풀들이 생기는 것도 이제 대변의 교환 혹은 털을 통해서 계속 씨의 교환, 대변을 통한 씨의 교환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가 대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풀들을 자기들이 사실상 우리가 땅을 갈지는 않지만 경작하고 먹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와 부패에 대응하는 인적 자산 형성인데 또 5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아일 어크메트라고 하는 그 촌장은 지금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패가 만연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전의 촌장은 굉장히 많은 돈을 유용해서 사실상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이런 현상은 예전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공유 자금 유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제 그런 쫓겨나게 된 이유도 공유 자산이라는 것이 예전에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상수도를 이제 마을에 상수도가 생겼는데 상수도는 전형적인 공유 자산이죠. 상수도에다가 상수도 보호 장치를 할 때 필요한 돈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마을 촌장이 돈을 유용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고 이제 공유자산 보호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내라 할 때 유용한 돈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거대한 비리, 이미 예전에 알고 있던 비리를 사람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이가 젊고 전체적으로 현재 공유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의 대의원들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부패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보이는 현상은 부패 대응 능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목장의 경계 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인구 대비 목장 보유 면적이 좀 비슷하게 만들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구체적인 예로 카샤리의 드라마 거대 외양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대 외양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고, 당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난한 목축민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뭐 좀 우위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유화 이론에 의하면 이제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과 가난한 목축민들의 알력이 생기고 그래서 공유 자산이 관리 불가능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걸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이제 카샤르 외양간의 드라마라고 했는데, 자, 대체로 제가 현지 조사를 수행한 사리목을 마을에서는 이제 대충 20km 정도 떨어진 산악 목장으로 여름에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악 목장 안에서도 산악 목장을 보통 자일로라고 그 자일로 안에도 예쁜 초지들이 한 서너 개, 5개 정도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 방식은 물론 다른데요. 여하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곳을 양들이 많이 이용하고 고산 쪽으로 접근할수록 야크의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가에서는 물이 많은 습기가 많은 풀은 지금 습기가 많은 풀은 소들이 이용하고 말은 상관없이 이용합니다. 3,500m 이하에서 말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 핵심 대자일로 안에 자일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샤르의 배치는 소비에트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초지를 소비에트에서 이제 분할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아이다르 자일로, 다물라 자일로, 압드나드 자일로, 우무타알르 자일로 이렇게 4개로 대충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현재 자일로는 사유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원국이죠. 그러면 제가 이 자일로를 불화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불화했어요. 이제 정부에서 그때 많게는 가축 말 20두, 적게는 말 10두, 이 정도로 자일로를 이제 보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권을 49년 정도 가지고 있고 자일로 주위의 시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일로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내 자일로 주위로 오지 마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일로를 통과하는 경우 어떤 남의 가축이든 누구의 가축이든 자일로를 통과할 때 자일로 주인이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를 통과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겨울
먹이를 위해서만 1헥타, 2헥타를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풀을 베면은 초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풀이 다시 쏟아납니다. 그 경우에 그 사유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간 다른 사람의 가축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부적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사르가 이런 대형 외양간이 생겼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가축을 먹이는 다른 목동들이 카사르 주위에 이제 우물 혹은 흐르는 개천으로 물을 먹이러 옵니다. 근데 이 물을 먹이러 올 때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카사르는 그냥 카사르 사유재산이지만 물은 공유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카사르 주위에는 그늘이 보통 있죠. 그래서 그늘도 활용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카사르라는 곳에 아까 말했던 제가 5-6마리 정도의 양만 가지고 있다면은 카사르를 보유한 사람에게 내 양을 맡깁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이 쉴 공간도 있고, 특히 겨울의 경우는 소규모 가축 소유자들은 외양간에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집으로 데려오는 가축도 있고 집에 작은 외양간에서 두고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름에 대자일로에다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겨울이죠. 여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고 이런 경우에 양들이 고립되면 죽죠. 그러기 때문에 카사르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사르가 있는 사람들은 겨울 양을 보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겨울 동안도 이제 겨울은 눈 밑에 있는 풀을 뜯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겨울 동안에 목장을 활용하게 카사르 없이는 겨울 동안에 목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일로 안에 있는 카사르가 사계 공용 쉼터이자 역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유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이 장거리 이동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카사르에 있는 사람들이 카사르를 기반으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또 카사르는 이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도 되고요. 좁은 카사르 주위로 이제 다른 가축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점유적인 청력이 작용하는데 제가 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여름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청력은 카사르의 선이 있습니다. 카사르 라인. 카사르를 쭉 연결하는. 그래서 소비에트 시절에도 카사르를 만든 것은 카사르 뒤쪽으로 가축을 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장거리로 가축을 만약에 30km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면, 물론 목동에겐 괴롭겠지만, 이제 고산 초원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가축은 살이 찌겠죠. 그래서 카사르 라인, 암묵적인 카사르 라인이 있는데, 카사르 라인 안쪽에서 마을 쪽으로, 카사르와 마을 사이에서 풀 뜯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제 위법 행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카사르 라인 뒤쪽으로 가축을 몰아내는 역할을 이 외양간 라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양간이 밀어내는 힘인데, 그럼으로써 전체 초원의 생산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인 기반이면서 여름에 가축을 밀어내는 역할, 또 겨울에는 거기서 가축이 쉼터가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역할. 자석의 양극처럼 여름에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카사르라는 일종의 경계이기도 하고 사유자산을 공유자산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좁게 들어가 보면, 더 좁은 장으로 들어가서 카사르 소유자들의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카사르 소유자들 사이에도 더 작은 무리를 만들어서 이동 협약을 맺습니다. 우린 여름에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 대신 여름에 내가 풀을 뜯기지 않고 이동한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풀을 뜯긴 사람들은 카사르 너머로 넘어가기 때문에 카사르 소유자들이 여름에 더 긴 목장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풀을 뜯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풀을 뜯기지 않습니다. 또한 카사르 소유자들은 가축을 공동 관리합니다. 제가 목동이면 제가 장거리 일이 있으면 내 가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내
가축을 누가 다 동동 감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카사르 소유자들의 가축 구성 동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했듯이 키르기스탄 산지 목장에서는 가축 구성이 대체로 4대 6축, 염소, 소, 말, 야크입니다. 근데 기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과 염소를 동시에 기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명의 목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샤르가 만든 또 작은 몇 개의 카샤르가 모인 그 단위에서는 가축 구성의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심하게 아주 고도로 분업할 경우에는 제가 야크 목동이다. 그럴 경우에는 야크 네 외양간의 야크를 모아서 산지로 이동하고 네 외양간의 목동 한 명이 양을 관리하고 한 명이 소를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동이 산지 목장에서 비용을 대단히 감소시킵니다. 카샤르의 밀어내는 아까 이야기했고, 카샤르 소유자들의 전략적인 공동이동, 초지 교차 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이다르 카샤르 군에는 마을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을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름에 왜 마을 쪽으로 이동하냐 하면 마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관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가 마을을 볼 수 있게 되면 가축들이 마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또 이제 뭐 음식이 적거나 불이 적거나 마을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까운 사람들은 말이나 말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가축이 이동하기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그 대신 이 아이다르 카샤르 군이 앞으로 이동할 때 다른 카샤르 군은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A1 이제 카샤르 군이라고 써놨는데 긴 장거리 이동합니다. 왜? 겨울에 돌아왔을 때 자기 목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B1, B2, 뭐 다물라군 다 이야기했을 때 카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장거리 이동을 한다. 그래서 겨울에 그 보상을 받는 거죠. 또한 아까 상호 감시와 상호 불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겨울의 경우에는 일단 카샤르 주위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녁에 카샤르로 돌아와야만이 가축들이 이제 폭설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자기 카샤를 떠나서 더 멀리 갔던 사람들은 겨울에 돌아오면 자기 카샤르 주위의 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상대방 카샤르 근처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카샤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절도나 뒤섞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침범 이런 것을 공동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고도의 협력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인데요. 바크트백과 쿠다이아르 두 명의 이제 협동 형태를 보면 바크트백과 쿠다이아르는 특이합니다. 이제 대자일로로 한 명은 대자일로로 움직이지 않고 마을의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카샤르는 마을의 남쪽 언덕에 있어요. 직접 지은 카샤르인데 여름이 되면은 바크트백이 자기 무리 전체를 이끌고 대자일로의 끝까지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이동거리가 제가 조사한 마을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긴 친구는 바크트백이죠. 아주 긴 장거리 이동을 하고 그 사이에 쿠다야르는 남쪽으로 단거리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단거리 이동을 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바크트백이 들어올 때 쿠다야르는 바크트백이 떠난 그 목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면서 겨울에 쓸 양지바른 목장들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했던 목장들을 바크트백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둘은 자기 사유재산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가축은 완전히 공유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목장이 작기 때문에 한 명은 자기 가축을 끌고 장거리 이동을 하고 한 명은 거기 남습니다. 그리고 남으면서 목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제일 열악한 목장만 여름에 사용합니다. 겨울에 눈이 안 쏘이는 곳은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겨울 혹은 봄, 여름에 가축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 둘이 가축의 비율을 동질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트백이 무슨 일이 있고 쿠다야르가 무슨 일이 있고 할 때 사실 가축의 규모만 늘어나야지 관리 방식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크트백이 말, 야크, 소, 양을 1대1 대 1대1 비율로 가지고 있다면 쿠다야르도 1대1 대 1대1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수렴한 결과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크트백과 쿠다야르는 현재 말의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을 높이고 자기들이 양을 말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쿠다야르가 말의 비율을 높이면 바크트백도 똑같이 말의 비율을 옮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또 일종의 고도의 협력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체계들은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 하자노프, 유명한 이제 유목 인류학자죠. 가축의 사유와 초지의 공유는 사실상 유목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목 사회에 거의 변하지 않는 경제적인 기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에도 그런 현상은 보입니다. 네, 키르기스탄 공유제 실험은 초원의 생산 방식, 이동을 전제로 한,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한, 이동에 따라 생산력이 늘어나는, 혹은 자원 활용 양식이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자연계와 결합한 새로운 장을 만들 경우 가축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초지의 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고, 초지의 고갈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키르기스탄의 공유제 시험은 초원의 생산 양식에 장기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그 유지된 사항이 재구성된 전통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절도 방지 시스템, 예를 들면 가축 종조화, 예를 들면 이제 충돌을 막기 위한 분산, 예를 들면 또 충돌이 발생됐을 경우에 분쟁을 조절하는 방식, 이런 방식. 좀 오늘은 여성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모직을 만든다거나 또 젖을 짠다거나. 근데 그 특이하게도 예전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에서 예전에 5, 6호 단위의 아이을 이동 단위가 현재도 비슷하게 약간 작은 단위로 4, 5호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 5호 단위에서 모직을 짜고 가축을 이동시키고 공동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호 부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4, 5호 단위에서 상호 부조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 장치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4, 5호 단위 안에 있는 예전에 IL 단위 안에 있었다고 할 때 제가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근데 제가 몰래 요르트 안에서 다 먹었다. 그럴 경우에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양을 잡을 경우에는 요르트 IL 안에서 양을 잡았을 경우에는 모두 같이 먹는 겁니다. 양은 사유재산이지만 걸어다니는 양은 사실상 사유재산이지만 죽은 양은 여전히 공유재가 되는 것이죠. 나눠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팔지 않는 이상 잡은 양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 여름에 거기다 냉장고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양을 잡았는데 혼자 먹는다면 뭐 염장을 한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혼자 먹는다면 양이 다 부패해 버리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잡으면 또 그 다음 규칙처럼 그 다음에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잡아서 나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통 저는 재구성된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재구성된 전통들의 지지를 받아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근데 이 실험이 아제르바이잔, 서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또 동쪽으로 몽골까지 이어지는 여타 유라시아 목축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혹은 또 그것을 넘어 다른 경제계의 어떤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목축 사회에 주고 있는, 만약에 키르기스탄의 시스템이 완전히 성공한다면 이 시스템은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고 몽골에서 사실상 이제 반사유 반 공유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제 기후 재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각 아이막 단위에서 불균등하게 기후 재난이 덮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막 단위에서 이걸 조율하는 게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도 응용을 할 것이고,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유유지가 굉장히 많죠. 이 유유지에서 공유 시스템이 도입될, 실질적으로는 유유지 뭐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대 소비에트가 남긴 우물지대에 공유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카자흐스탄은 이제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요. 이것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자본주의 혹은 지대 자본주의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떤 현상도 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시스템, 대부분은 무척 근대적인 것이고 대부분 근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재산. 이런 신화된 사유재산 시스템이 현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 혹은 예컨대 기후변화, 혹은 예컨대 빈곤의 악화, 예컨대 심각한 환경재앙, 예컨대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급격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도를 함부로 들여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다른 상황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래서 지대의 상승과 더불어 울타리가 높아진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열악한, 그리고 가장 불평등에 기한 이 지대 자본주의 상황에서 초지 공유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